안녕하세요. 크리스토스 바스크리에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러시아의 부활절 인사예요. 영어로는 해피 이스터 그러죠. 파스카가 파스카 부활절이란 뜻인데 파스칼네 이츠 그러면 그 예쁘게 그린 부활절 계란을 얘기하고요. 러시아어로 크리스토스 바스크리에스는 부활 1권 처음 시작할 때 1부에서 그 카츄샤와 네흘류도프가 서로 깊은 관심으로 밤에 보게 되는 그 부활절 밤, 그때 그 부활절 러시아 정교 교회 안에서의 예배 장면과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등장인물들이 서로 인사할 때 하는 말이었죠. 마침 오늘이 부활절이더라고요. 3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이 올해는 부활절이다 하고 나와서 오늘 교회나 성당 또 가시는 분들 다들 부활절 예배 보셨을 텐데 오늘 톨스토이의 부활을 하는 의미가 좀 특별한 날인 듯 합니다. 그게 어색하네요. 이렇게 막 의미를 갖다 붙이려니까. 사실은 이거 할 때마다 매일매일 부활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이게 왜 제목을 부활이라고 했을까? 바스크리세니에. 처음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의 의미 자체를 톨스토이가 이 성경을 개작하는 느낌으로 이 작품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2부의 6장부터는 앞에는 2부에 와가지고 지금 네흘류도프가 시골 영지를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토지 계약을 다시 하죠. 꾸즈민스코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본인의 소유가 된 영지에 가서는 농부들에게 그 소작료를 확 낮춰줍니다. 지대를. 낮춰줬는데 다른 데보다 한 30%나 낮춰줬는데 뭔가 본인도 왠지 부끄럽고 농민들도 크게 만족하는 것 같지는 않은 이런 분위기에서 끝나고 이제 고모의 영지로 왔죠. 고모의 영지에서는 카츄샤와 만난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농민들의 실상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돼요. 카츄샤의 친척 아주머니를 만나려고 농민들 마을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죠. 정말 그 심한 노동을 하는데 극심한 노동을 하면서도 궁핍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 농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장까지 와서는 5장에서는 카츄샤의 친척 아주머니를 만났죠. 만나고 왔어요. 거기서 나오면서 농민들의 모습을 또 한 번 더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둥근 조각 천모자를 쓴 핏기 없이 해쓱한 아기를 가뿐하게 앉은 야민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늙은이 같은 작은 얼굴 전체를 실룩이며 이상한 웃음을 짓고 엄지손가락도 굽어가지고 부자연스럽게 꿈찌락대는데 네흘류도프는 저 아기가 웃는 게 아니라 고통에서 비롯된 표정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네흘류도프가 사는 게 어떤가 하고 물으니까 그 아기 엄마가 뭐라고 해요? 어떻게 사냐고요? 구걸을 해서 산답니다 하고는 울음을 터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늙은이 같은 아기는 영양실조겠죠. 벌레처럼 가느다란 다리를 구부린 채 얼굴 전체를 일그러뜨리며 방글거렸다. 웃는 게 아니죠. 고통스러워서 찡그리는 표정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흘류도프가 이 여자에게 10루블을 주니까 두 발짝을 미쳐 떼기도 전에 아기를 낳는 다른 여자가 쫓아왔고 그 다음엔 노파가 그 다음엔 또 다른 여자가 따라와서 다들 곤궁한 처지를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해서 네흘류도프가 지갑에 있던 60루블 가량의 소액 지폐를 전부 나누어주고 이제 슬픔에 차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돌아와서 관리인이 준비한 방으로 들어가기 전지 않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하얀 사과 꽃잎이 흩뿌려진 오솔길을 거닐면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위해 정원으로 향했다. 사과꽃이 벚꽃만큼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얀 사과꽃잎이 뿌려진 오솔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일부에서는
회상 장면을 제외하면 모스크바의 그 도시의 모습이었죠. 감옥과 도시의 모습. 그 도시 속에 남아있는 자연을 보여줬다면 2부에서는 시골 영지기 때문에 이 자연 묘사가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네흐르도프가 고뇌에 차거나 농민들을 만나거나 기쁨에 넘치거나 농민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장면에서도 이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이 탁월하게 묘사가 되죠. 근데 여기서 관리인 집으로 와서 네흐르도프는 마을 여자 2명하고 관리인이 싸우는 걸 봐요. 근데 싸우는 게 아니지. 여자들이 항의를 하는데 관리인이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자가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야. 내 목에서 십자가를 채가서 어쩌겠다는 거야 하고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돌려달라니까. 왜 우리 암소를 괴롭혀? 왜 애들한테 우유도 못 먹이게 하냐고? 그러니까 관리인이 돈을 내든지 일을 해서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일이냐 하고 봤더니 암소들이 지주의 풀밭에 들어간 거예요. 네흐르도프의 풀밭이겠죠. 건초를 만들어야 되는 풀밭에. 그래서 풀밭을 망가뜨렸으니까 30코페이카씩 내든지 아니면은 이틀 동안 일을 해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첫째, 암소들은 어쩌다 들어갔을 뿐이다. 둘째, 우리는 돈이 없다. 셋째, 일을 해서 갚기로 한다 해도 아침부터 저 뜨거운 햇빛 아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고 있는 암소들은 집으로 좀 돌려보내달라. 근데 관리인은 미소를 띠면서 아주 자기가 잘했다는 듯이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흐르도프를 바라보죠. 근데 관리인이 내가 얼마나 자주 당부했어. 응? 점심에 소를 집으로 몰고 돌아갈 때는 잘 지켜보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기 보러 잠시 달려간 사이에 소가 간 거야. 망보기로 했으면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럼 누가 애한테 젖을 먹여? 그러니까 애도 키우면서 농사도 지으면서 이 힘든 여자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 여자가 이제 앙칼지게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나는 낮에도 밤에도 쉴 틈이 없어. 시어머니는 아프고 남편은 자취를 감췄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동동거리니까 이제 기력이 바닥났어. 어디 네가 한번 숨이 막히도록 일해서 한번 갚아보지 그래 하고 이 관리인한테 막 해대는 거죠. 근데 이때 네흐르도프가 이 장면이 네흐르도프가 완전히 어떤 그 사도 바울이 눈에 씌었던 게 벗겨지면서 이제 완전히 회심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잡으려 다니다가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네흐르도프가 이 앞에서 농민들을 보면서 계속 쌓였던 감정이 이 순간 마음이 정해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었다. 암소 풀어주라고 관리인한테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이 너무도 명백해졌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처럼 분명한 것을 보지 못하는지, 어떻게 내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지 놀랍기만 했다. 민중은 사멸하는데 사멸하는 과정에 익숙해버려서 이 사멸 과정의 생활 방식이 모두에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높은 사망률, 여자들은 과중한 노동, 노인들은 불충분한 식사. 이런 처지에 서서히 빠져들면서 아무도 그 비참함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불평조차 하지 않고 우리는 마땅히 이래야 하는 걸로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지.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지, 이토록 명백한 것을 사람들이 왜 분명한 것을 보지 못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대목이 저는 앞에서부터 쭉 얘기했지만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처음 얘기했던 낯설게 하기라는 기법을 누구의 작품에서 예를 드냐면 톨스토이 작품에서 예를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를 들었던 홀스토메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말의 시선으로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을 말의 시선으로 낯설게 보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상한. 여기서도 보다 보면은 여러 번 그 낯설게 하기가 나옵니다. 저는 부활을 읽으면서 낯설게 하기가 단순히 어떤 표현 기법이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인 것과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나쁜 일도 당연하게 느껴지죠.
백인들이 흑인 노예를 썼을 때 그게 당연하거나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처음서부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젖어드니까,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그 방법 말고는 지금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개인적인 심성은 아주 착한 농장주라고 해도 노예한테는 혹독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혹은 지금까지 안 바뀌었는데 앞으로라고 바뀌겠어? 하고 생각하는 이상한 관습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불평등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정말 사유재산 제도가 생긴 다음부터 내내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거를 포기하죠.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극복하려고 했던 사회주의 혁명이 실패했다고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다른 뭘 시도할.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게 공정한 경쟁이면 괜찮지.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건 괜찮지. 이런 식으로 저는 솔직히 그거 약간은 합리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시대 어딘가에서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너무 남아서 병에 걸리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고 엄청난 음식 쓰레기를 만들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르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모든 거에 대해서 톨스토이의 낯설게 하기가 얘기하는 건 익숙해지지 말라는 거죠. 모든 일을 태어나서 마치 처음 보는 아이의 눈처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동물이나 신이나 다른 존재의 시선으로 인간 세계가 이렇단 말이야 하고 처음 보는 시선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낯설게 다시 새롭게 보지 않으면 익숙해져서 점점 익숙해져서 엄청나게 큰 죄악일 수 있는 일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성범죄에 가까운 유흥가의 여러 일들이나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서 이상한 핑계를 많이 댔어요. 뭐 욕망은 원래 제어할 수 없다든지 수천 년 내려왔다든지 그런 성매매나 이런 것들이 낯설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당연해?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의 시선으로 물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빈곤이나 차별이나 폭력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낯설게 하기가 말하자면 예술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술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볼 수 있는 힘을 준다. 혹은 낯설게 보도록 하는 계기를 준다. 그런 점에서 톨스토이의 낯설게 하기가 단순히 이 멋진 예술 기법일 뿐만이 아니라 예술은 원래 어떠해야 하는가를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였네? 하는 걸 제가 지금 이 부활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이 톨스토이용이 나이가 들수록 보통 작가가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이 기법적인 측면에서도. 여기서 네흘류도프가 눈에 씌었던 것이 벗겨지면서 지금까지 익숙했던 걸 점점점 더 낯설게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하나도 당연하지 않았구나 하고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안에 내가 깨어나면서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가나. 극도로 궁핍한 지경에 내몰린 사람들이 토지를 경작하는데 토지에서 수확한 곡물을 외국에 팔아서 지주들이 모자, 지팡이, 마차, 청동 제품을 사들이도록 하는 거다. 울타리에 갇힌 말들이 발밑의 풀을 전부 먹어치운 다음에 여물을 찾을 땅을 이용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홀쭉하게 마르고 굶어 죽으리라는 게 분명한 만큼 토지를 혹독한 노동으로 농민들이 일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주들의 사치에 사용된다는 것. 이걸 얘기를 하면서 네흘류도프가 그런 일이 없도록 혹은 적어도 자신은 가담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했다. 톨스토이주의의 특징이에요. 전체주의적으로 모두를 강제로 바꾸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자신은 가담하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이제 각자의 양심을 지키면서 전체가 바뀐다고 보는 거죠.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토지를 빼앗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 사람들은 학회, 정부기관, 신문에서 민중이 가난한 이유와 그들의 처지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하지만 민중의 처지를 향상시킬 확실한 단 한 가지 방법,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토지를 빼앗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난의,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러시아에서. 그러면서 헨리 조지, 미국 사람이죠. 헨리 조지가 뭘 주장하는 사람인지 지금 많이 알려졌죠. 토지 공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지를 사유화하지 않는 것, 혹은 지주들이,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왕창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소득세, 뭐 소비세 이런 거 다 철폐하고 토지세 하나만 단일하게 왕창 매기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부의 불평등한 분배, 일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놀고 먹는 이 부조리함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봤어요. 헨리 조지가. 그리고 톨스토이가 크게 동의를 했죠.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어지는 문제인 게, 제가 얘기를 약간 옆으로 새서 해보자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운 좋게 그때 좀 이렇게 넉넉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부에 넉넉한 집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대학부를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되셨죠, 나중에. 그 전도사님이 경실련, 경제정의 실천연 합? 예. 경실련에 가입하는 입회 원서를 대학부 그 예배 보는 곳에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경실련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사회의 부조리함, 부정직함을 개혁하는 게, 이제 대학에 가면은 너희가 사회주의나 여러, 사회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나 사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믿는 사람 청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경실련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념이나 어떤 과도한 개혁 사상에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사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경실련이 이 사회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에게 안전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지, 아니면 그게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하셨던지, 어쨌든 경실련 입회 원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실련에 대한 소개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경실련이 막 생기기 시작한 그때였어요. 초창기였어요. 그때 같이 읽었던 책이 헨리 조지였어요. 헨리 조지여서 토지 공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경실련이 토지 공개념 얘기를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닌데, 그 목사님이 경실련 소개를 하면서 헨리 조지 소개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회개혁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경실련 얘기하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념 서클에서 공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교회라는 안전판 안에서 그래도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경실련을 처음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저는 성에 안 찼죠. 저는 안 했죠. 저는 학교에서 선배들하고 데모를 했죠. 근데 교회의 다른 친구들은 이제 경실련에 관심을 가졌어요. 저도 경실련에 대해서 그때 우호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거라도 하는 게 좋지, 뭐 이런 건방진 생각을 제가 했죠, 그때. 그것도 참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뭐 막 20살 아직 안 됐을 때니까 모든 걸 던져서 이 사회개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실련 정도면 뭐 그래도 나쁜 기독교인들은 아니지, 이렇게 건방진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헨리 조지를 읽으면서 약간 이상했던 게,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야 되는 게, 그때 미국에서도 토지가 중요한 문제였겠죠. 또 미국 사람이니까 헨리 조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토지 소유에 대해서 낯설게 하기가 가능한 땅이었잖아요. 미국은 막 수천 년 이어지는 역사의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개척자들이 이제 와서 뭐 네 땅 내 땅 하던 때였으니까. 근데 그 역사가 뭐 100년 얼마 짧았잖아요. 150년.
그런데 이제 똘소이 같은 경우도 이때 러시아가 농노 해방을 하고 나서 한 20, 30년 지나서 이제 농민들이 소작료를 내고 땅을 붙이는데 여전히 궁핍함 속에 있어야 되고, 농기구나 종자 씨앗도 다 빚을 내서 돈을 내서 그거를 빌려다가 써야 되는 거니까 이게 농사를 저도 돈 벌기는 힘든 거죠. 돈을 모으기는. 이제 그런 농촌 현실 속에서 지주들이 농노는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농노가 소작농이 돼서 여전히 빈곤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그 러시아의 드넓은 땅을 보면서 당연히 토지개혁에 대한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1990년대 초반에 저나 제 친구들은 주변에 농민이 없었어요. 전부 아파트고 다 전문직 아니면은 공무원 아니면 군인 학자 이렇게 직업군이 빤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토지개혁에 대한 얘기를 같이 공부를 해봤자 이게 많이 와닿지가 않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냐? 약간의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토지 단일세를 한다면 우리 아빠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세금 내가 내야 돼? 나 그럼 상속 다 못 받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세에 대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저도 그런 불안함을 가졌던 젊은이 중에 한 명이었고, 토지 말고 다른 걸로 세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얼핏 느낀 거, 지나고 나서, 2, 3년 지나고 나서 느낀 게, 우리가 어떤 독재 정권이나 재벌이나 나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하게 개혁을 요구하지만 그게 내 일상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생각보다 비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런 고민을 할 줄 알았던 게 2,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 이제 또 재밌는 일이 뭐였냐면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데모를 하니까 교회 친구들이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왔어요. 대여섯 명이. 그 경실련 입회 원서 놓고 같이 공부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가운데 놓고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 놀이터에서 기도를 해주면서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희숙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과격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러지 않고 우리 대학부 교회의 품으로 빨리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막 모아서 기도를 해줬는데 저도 참 그때 그 순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를 생각하고 걱정해서 여기까지 와준 게. 그래서 내가 나도 하나님을 계속 믿는데 다른 방식으로 믿겠다 이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안해 하면서 교회를 못 가서 미안하다. 저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 다음 집에 와서 다음날부터 또 데모하러 갔죠. 근데 내가 데모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랬는데 그 학교에 있잖아요. 교회 대학부가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있으니까 같은 학교 다니는 대학부 오빠가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시위대에 있는 거를. 그래서 그 대학부에 소문이 나가지고 같은 학년 친구들이 와서 저하고 좀 가까웠던 동네 인근에 사는 친구들이 와서 저를 놀이터에 앉혀놓고 기도를 해줬던 그 장면이 저는 이 토지 공개념 하면 항상 그날의 그 밤 장면이 떠오릅니다. 되게 고맙죠. 지금 생각해도. 누군가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는 게 그때 이후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순수했던 거죠. 마음이. 생각은 달랐어도. 그때는 요만큼 달랐는데 지금은 얼만큼 달라졌는지 모르죠. 그때는 아직 강남의 대형 교회들이 생긴 초창기였고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마 지금 30년쯤 지났으니까 많이 달라졌겠죠. 이제 그때 그런 고민들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놀이터에 와서 나한테 기도해 준 걸 까먹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 길에서 저를 만나면 희숙이 왜 저기 있어 하고 안타까워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토지 공개념 하면 그때 저를 걱정하면서 와서 기도해 줬던 친구들이 생각나요. 네, 여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네흘류도프가 토지를 농민들에게
난 사유재산으로 내가 갖지 않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인간이 땅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고 느끼는 것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선사했다. 언제? 그 전에 꾸즈민스코의 마을에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지대 30% 낮춰주고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꾸즈민스코의 마을에서 자신이 한 일을 바로잡을 것이다. 계획을 세워요. 토지를 농민들에게 지대를 받고 빌려주는데 그 지대는 농민들의 재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돈으로 조세를 지불하거나 공동체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토지 단일세, 헨리 조지가 말하는 토지세는 아니었지만 현 질서에서 가장 근접한 착상이었다. 중요한 건 네흘류도프가 토지 소유권 행사를 거부한다는 점이었다. 그쵸? 나는 소유하지 않겠다.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농민들이 거기서 일정 지대를 내면 그 지대를 모아서 공동체의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계획을 짠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에 몰두해서 그 농민들을 바라보고 느꼈던 슬픔은 사라졌는데 이 계획을 얘기하는데 관리인이 이해를 하나요? 전혀 못해요. 네흘류도프가 정확하게 표현하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만 정신을 쏟는다. 이런 진리가 관리인의 인식 속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려서 네흘류도프가 토지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이 농민들의 공동체 자본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말하자 내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나? 이러는 관리인이 뭔 소리여 이러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막 이해가 안 되다가 그렇게 하면 나리한테는 더 이상 수입이 안 생기는데요 하니까 네흘류도프가 네 나는 내 수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겁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이제 한숨을 쉬어요. 아유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네흘류도프가 그다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관리인은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서 나도 혹시 이 토지를 가질 수 있나? 나도 그럼 어떤 이익이 있지? 하다가 그것마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자 이제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네흘류도프는 관리인을 내보내고 저렇게 계획을 이해를 못하다니 자신의 계획을 칼자국이 나고 잉크로 더럽혀진 탁자 앞에 앉아서 종이에 정리하면서 몰두를 하죠. 근데 그때 날씨가 어때요? 항상 이 자연과 네흘류도프의 깨달음과 심리의 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막 싹이 트기 시작한 보리수나무 너머로 어느새 해가 기울었다. 모기들이 떼를 지어 날아들어와 네흘류도프를 물었다. 그가 필기를 끝낸 순간 마을에서 들려오는 가축들의 울음소리, 열린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모임 장소에 모여드는 농부들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네흘류도프는 농부들을 굳이 이곳까지 부를 필요가 없다고 자기가 직접 마을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마을로 나가요. 이게 6장의 이야기입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을 네흘류도프가 어떻게 이 자신의 영지에서 구현하려고 하는가가 핵심이죠. 그 농민들의 실상을 보고 네흘류도프가 어느 순간 분명하게 결심하는데 지금까지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을 낯설게 보면서 벗어나는 거죠. 아까 그 토지세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토지세에 대해서 헨리 조지를 어떤 영성과도 관련된 것으로 교회 대학부에서 같이 읽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목사님이 참 중요한 걸 많이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낙태에 대해서, 안락사에 대해서 이런 거 많이 읽고 토론하고 그랬었는데 학교하고는 좀 달랐지만 그 교회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 석 달이 굉장히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많이 생각하게 해줬구나 하고 느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토지세가 언제 다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느냐, 언제였을까요? 90년대 초반에 제 대학 초년 이후로 토지세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짜잔! 2004년, 2005년, 2006년 참여정부 때 종부세라고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일산에 살았는데 고양시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은 50명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부세 내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인데 마치 사람들이 자기의 무언가를 빼앗긴 것처럼 반발하는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걸 두고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 내던 세금을 갑자기 내가 내게 되면은 조세 저항이 생기죠. 그때 헨리 조지 생각이 또 났죠. 이 토지세를 20세기 후반, 21세기 산업사회에서 관철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도 차라리 해방되고 나서 토지개혁할 때 그때 토지세를 차라리 도입했으면 종합부동산세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완이 되고 또 그러긴 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낼 수 없는 세금이 됐어요. 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참여정부 때 하도 여론의 공격을 받아서, 여론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론을 만들려는 언론의 공격이었죠. 하도 공격을 받아서 부동산세를 왜 만들려고 하고 그게 어떤 원칙에 입각한 거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를 해보기도 전에 부동산세는 마치 굉장히 나쁜 것처럼 인식이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주 호되게 당했던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그때 기억이 나요. 그러나 이 부활에서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건 여전히 토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아닌 척 눈을 닫고 있는 거지 역시 낯설게 하기, 새로운 눈으로 비늘이 벗겨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본다면은 토지 문제가 지금처럼 가서 괜찮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개발 환수금 제도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든 것도 저는 조지 헨리의 이 사상과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변형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결국은 종부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7장으로 오면 이제 그래서 6장은 그 네흘류도프가 땅을 난 소유하지 않겠다. 여기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7장 이제 농부들을 다 모인 대로 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잘 됐겠어요? 관리인도 이해 못하는 얘기를 농부들이 대뜸 화를 내요. 그래서 토지에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 땅을 소유해서는 안 되며 토지를 이용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흘류도프가 이 대사를 하는 순간 읽는 저도 좀 부끄러웠어요. 농부들을 세워놓고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니까 농부들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얘기를 할수록 농부들의 진지한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한 빛을 띠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모두가 그해 주인의 교활한 술책을 간파했고 아무도 주인에게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이 드러내서 주인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은 듯 눈이 아래로 향했다. 왜? 농부들은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해하지 못했다. 왜? 관리인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몇 세대에 걸친 쌓인 경험을 통해서 지주란 언제나 농민을 희생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마련이다. 그런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따라서 지주가 자기들을 불러놓고 무언가 새로운 걸 제안한다면 어떤 것이든 예전보다 더 교활하게 자신들을 속이기 위해서가 분명했다. 이 심리가 있다는 거죠. 농민들이 좋은 걸 제안할 리가 없다. 안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지대를 얼마로 정할까요? 하니까 도대체 뭘 부과한단 말입니까? 우린 할 수 없습니다. 나리의 땅이고 나리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돈을 공동체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이것은 별개입니다. 은행 같은 거죠. 우리가 기일에 지불해야 하는 거죠. 바라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거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겁니다. 전부 반대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필요 없어요. 예전 방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흘류도프가 설 조항을 언급하자 반대는 점점 더 거세졌다. 왜 서명을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일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처럼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만 씨앗만큼은 면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자를 사는 것도 돈을 내야 되니까 이제 그건 좀 우리가 어떻게 거저 없게 해달라. 나머지는 다 옛날처럼 그냥 해달라 얘기를 하는 게 바꾸지 말아라. 바꾸는 게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한 농민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너덜너덜한 까프탄을 걸치고 신발을 신지 않은 농민은 병사들이 구령에 따라 모자를 벗을 때처럼 유난히 꼿꼿한 자세로 왼팔을 구부려 자신의 낡은 모자를 쥐고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군인들이 모자 벗고 할 때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아직 병역의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그 농민이 말했다. 그러니까 토지가 충분하다는 겁니까? 네흘류도프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전직 병사가 낡은 모자를 가슴 앞에 꼭 쥐고 부자연스럽게 밝은 표정을 띠며 대답했다. 이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건요. 전쟁과 평화를 보면 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온 농민들이 부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징집돼서 오는 거죠.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데 자기가 대신해서 온 농민들도 있고, 우리도 조선시대에 그랬잖아요. 이 모습이 이제 네흘류도프의 눈에 들어온 거죠. 아, 저 농민은 군대를 다녀온 농민이구나 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노인은 또 성을 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와, 정말 교활한 사람이네. 땅을 공짜로 줄 테니 서명만 하라는군. 아직 우리를 덜 가지고 놀았나? 요즘은 우리도 좀 분별이 생겨서 말이야.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뭐 서명을 하라니. 서명을 해봐요. 그 사람이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릴걸요. 그렇지 하고 다들 안 믿고 가는 거예요. 네흘류도프의 말이 뭔지 다 생각도 안 하고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인은 네흘류도프한테 충고를 해줘요. 저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뭐라고 하냐면, 모임에 나오기만 하면 고집을 부립니다. 꿈쩍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리한 자들이에요. 그 자들 중 한 명이 사무실에 오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지혜의 궁전에 있는 사람 같다니까요. 대신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분별 있게 논한답니다. 그런데 모임에만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해요. 그러니까 1대1로 얘기하거나 이렇게 한 두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는 대화가 가능한데, 모아놓으면 이 강력한 거부하는 공동의 군중 심리가 생겨서 대화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농부들과의 이상한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서 하루 생각하라고 했으니까요. 8장에서는 집에서 네흘류도프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평온과 기쁨을 느껴요. 농민들은 이렇게 반응했지만 자기는 이제 자기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엄청나게 아름다운 자연 묘사가 나옵니다. 동쪽으로 헛간 뒤편에서 떠오르는 달이 빛을 비추기 시작했고, 마른 번개가 풀이 무성하고 꽃이 만발한 정원과 허물어 가져가는 집을 점점 더 환하게 밝혔다. 마른 번개 보신 적 있나요?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먹구름이 하늘의 3분의 1쯤 뒤덮었다. 나일팅게일과 다른 새들이 지저김을 멈췄다. 물방앗간의 물소리 사이로 거위들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은 천둥이 치는 무더운 밤이면 늘 그렇듯 마을과 관리인의 앞마당에서 평소보다 일찍 첫 닭이 울기 시작했다. 여기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던 시절, 좋았던 옛 시절을 떠올리죠.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어떻게 쿠즈민스코의 이전 마을에서 숲과 영지경명과 집과 땅을 내가 어떻게 아까워할 수 있었을까? 지금은 그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아까워했지? 이 농민들의 참혹함을 보면서 이제 소유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기서 보름달에 가까운 밝은 달이 헛간 뒤에서 떠올랐다. 계속 이 밤이 조금씩 시간이 바뀌는 걸 묘사하면서 네흘류도프의 마음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검은 그림자가 앞마당을 가로질렀고 허물어져 가는 집의 함석 지붕이 밝게 빛났다. 그러자 침묵하던 나이팅게일이 이 빛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듯 다시 정원에서 지저귀기 시작했다. 네흘류도프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단순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니까. 땅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것은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카츄샤 앞에서 속죄하기 위해서는 카츄샤를 버리지 말고 도와야 하며 무슨 일이든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재판과 형벌에 대한 모든 사안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명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자신은 보고 있다고 느꼈다.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것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기쁨을 주었다. 네흘류도프에게. 즉, 나는 왜 살까? 저 사람은 왜 살까? 저런 고통은 왜 있을까를 생각하는 걸 멈추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니 마음에 평화가 왔다는 얘기죠. 이게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먹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뒤덮었다. 더 이상 멀리서 치는 마른 번개가 아니라 앞마당 전체와 허물어져 가는 집과 부서진 현관 계단을 비추는 벼락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머리 위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모든 새가 잠잠해졌지만 그 대신 잎사귀가 바스락거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네흘류도프가 앉은 현관 계단까지 불어와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우엉과 지붕의 함석판을 때리기 시작했고 대기 전체가 강렬한 빛으로 번득였다. 모든 것이 고요해지더니 네흘류도프가 미처 1, 2, 3, 셋을 세기도 전에 바로 머리 위에서 무언가가 기묘하게 쩍 갈라지며 요란하게 하늘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가랑비는 어느새 폭우로 바뀌어 지붕에서 나무통 속으로 시냇물이 흐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번개가 아까보다는 점점 뜸하게 앞마당과 집을 비추었다. 이게 뭐예요? 이 과정 사이사이에 제가 지금 자연 묘사만 읽었는데 사이사이에 네흘류도프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진다. 나는 내 양심에 기록된 그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의지를 행하는 것. 그게 나의 권한이지. 그걸 행할 때 내 마음이 평온해. 나 이제 누우니까 그래서 국어광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평온해. 하다면 이게 가랑비로 바뀌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라고 생각하자. 주인과 하인, 이게 또 톨스토이의 유명한 중편이에요. 단편. 중편인데 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 대목의 그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라고 생각하자. 여기 또 톨스토이의 그 다른 작품의 생각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불을 끄니까 빈대가 확 물어뜯기 시작해요. 땅을 넘겨주고 시베리아로 떠나는 건 곧 벼룩, 빈대, 불결함. 뭐 어때? 그걸 감수해야 한다면 감수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네흘류도프는 결국 빈대를 견디지 못하고 열린 창가에 앉아 빠르게 물러나는 먹구름과 다시 나타난 달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이 8장에서는 네흘류도프가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먹구름이 몰려오고 마른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가 구르릉 쾅쾅 한 다음에 가랑비로 바뀌고 천둥이 사라지고 다시 달이 떠오르는 이 밤의 날씨의 변화를, 하늘의 변화를 쭉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여러 그 자연의 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네흘류도프의 심리와 함께 조응을 하죠.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았던 문장은 이거였어요. 모든 것이, 대기 전체가 강렬한 빛으로 번득였다가 모든 것이 고요해지더니 미처 삼을 세기도 전에 머리 바로 위에서 무언가가 기묘하게 쩍 갈라지며 요란하게 하늘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천둥 칠 때 그러잖아요. 빛이 먼저 번쩍하죠. 좀 있다 우르릉 쾅쾅 하잖아요. 이거를 저는 까먹고 있다가 읽으면서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톨스토이 자연 묘사의 어떤 아주 사실적인 자연 묘사가
자연 속에 있을 때는 역시 익숙해서 잘 모르는 게 톨스토이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 자연 묘사가 더 제가 겪었던 자연의 경험이 더 생생하게 돌아오는 것. 이것도 잘만 해석하면 이것도 낯설게 하기에 일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 2권으로 갑니다. 2권. 오늘 무리를 해서 이 9장까지 가본다면요. 동틀 무렵 겨우 잠든 네흘류도프는 다음날 늦게 눈을 뜨고 정오에 사과나무 밭에 가서 거기 만들어진 탁자 의자에 앉아서 농부 7명과 얘기를 합니다. 이 농부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묘사도 정말 아름답다고밖에 표현 못하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이 이 외모에 드러나도록 체구가 작고 수염이 거의 없는 노인은 헝겊을 덧댄 난징 중국식 무명 코트를 입고 굽 가장자리가 낡은 다른 낡은 부츠를 신었다. 패치카를 만드는 기술공이었다. 족장처럼 보이는 노인과 나란히 앉은 애꾸눈. 어깨가 벌어지고 하얗게 생 곱슬곱슬한 턱수염을 늘어뜨린 노인이 얘기를 딱 보기에도 이게 품이 있고 아주 족장처럼 보여서 그분을 바라보며 얘기하는데 짐작과 달리 이 사람은 거의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할아버지들이 끄덕끄덕하죠. 코가 길고 턱수염이 적고 키가 큰 남자는 집에서 지은 깨끗한 옷을 입고 새 나무껍질 신발을 신었다. 또 어제 그 군인의 태도가 아직 바뀌지 않은 사람도 있고 7명의 노인들을 하나하나 농민 노인들을 모세 같은 곱슬머리 노인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9장이 저는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 게 그래 그러면은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다 나와요. 이 농민들이 한 명씩 얘기해요. 줄래면 그냥 주지 그러면 그냥 줘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가 아니 이걸 그냥 다 드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토지를 모든 사람들 무슨 기준으로 그냥 다 나눠주냐. 그러니까 사람 숫자 수대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 수대로 나눠줬을 때 누군가가 부자에게 이 땅을 팔아버리면은 땅은 결국 다시 또 부자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어디는 되게 비옥한 농토고 어디는 굉장히 척박한 농토인데 그걸 무슨 기준으로 똑같은 그러니까 3평이면 3평 10평이면 10평. 우리가 모든 국민이 똑같이 나눠 가진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호남 평야에 아주 기름진 땅을 받을 수 있고 옥토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농산물을 짓기에 어려운 땅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도권에 아주 노른자위 10평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정말 3대가 지나가도 땅값이 오르지 않을 그런 곳에 10평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네흘류도프가 농민들하고 해요. 무슨 기준으로 할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하는데 왜 그러면 다시 불평등으로 돌아가고 마는지를 얘기하다가 헨리 조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지라는 사람 머리가 있는 사람일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뭐냐면 헨리 조지가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지대를 지불하냐 이것도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비옥한 땅을 받은 사람은 지대를 좀 더 많이 내고 비옥하지 않은 땅을 받은 사람은 지대를 적게 내고 그럼 이 지대는 어디에 쓰느냐. 이 지대는 공동체에 지불해서 공동체 비용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사실은 세금이 이거 아닌가요? 세금의 의미가 이거죠. 공화국에서는. 공화국이라는 이 공화국을 유지 관리하는 도로, 학교, 그쵸? 군대, 치안, 예를 들면 공공의료, 돌봄이 된다고 하면 거기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것들을 공동체에서 같이 돈을 내서 같이 부담을 하는 건데 마치 세금이 그냥 정부가 뜯어가는 우리 구한말에 향반들이나 탐관오리를 뜯어가던 것만 생각하고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뜯어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어딘가 출근할 때 그 도로를 만드는 것도 세금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세금을 낸다는 건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각자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내는 건데 우리가 왕정 국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세금을 어디에 쓸지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고 사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진보한 합리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세금을 많이 못 내니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리고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세금을 왜 내고 세금은 어디에 쓰이고 이것은 왜 시민들의 당당하고 멋진 권리인가, 이거를 저는 공교육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국가가 그래서 옳은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나 감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국가가 행하는 억압과 탄압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제정 말기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헨리 조지 또한 국가의 세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럼 짤에게 가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동체에 지불하는 공동체 비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갖고 싶지 않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이 공동체 경비를 위해 내야 할 할당금은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내면 된다. 그러니까 더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돈도 더 많이 내야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조지라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일세 막 이런. 근데 다만 지불할 금액이 우리 능력을 넘지 않아야 할 텐데 벌써 이게 날카롭게 알아본 거죠. 나눠준다 하고 돈 다 뜯어가는 거 아니야 생각하니까 네흘류도프가 뭐라고 하냐면 지불액이 너무 비싸도 싸도 안 된다. 너무 비싸면 소용이 없죠. 계속 가난하게 사는데. 너무 싸면 어떻게 되냐. 서로 땅을 사들이려고 해서 토지 매매가 시작이 된다. 즉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세기 때문에 이게 지불액이 쌌을 때 역시 또 돈 많은 누군가에게 땅이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불액을 그런 투기나 소유가 되지 않도록 정해야 된다, 지대를. 그러니까 이제 관리인이 그럼 제가 토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빈자리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 일을 해요. 네흘류도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에서 농작을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관리인도 일을 하면 되죠. 거기서 어디 빈자리가 있으면 땅 좀 받아서. 그러니까 노인이 관리인한테 자네가 왜, 자네는 이대로도 배가 부르잖아? 정말 생생해요. 정말. 진짜 아파트 재개발 공청회를 하면은 나올 만한 얘기들이 이 농민들이 이제 네흘류도프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공동체에선 두 편으로 나눠서 그 주인 제안 괜찮아. 안전해. 유익해. 다른 편은 뭔가 모략이 숨어 있어. 실상을 알 수 없어. 해서 두 패로 나뉘어서 왈가왈부 하는데 이게 주인 결정대로 가자고 마음이 모이는 데는 어떤 노파의 해석에 영향을 미쳤대요. 노파가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이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뭐냐면 그 전에 파노보 마을이라고 나오는데 그 카츄샤 친척 아주머니 만나러 갔을 때요. 나오면서 아기를 삐쩍 마른 그 아픈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한테 돈을 주잖아요. 네흘류도프가.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나도 줘요 해서 60루블을 그냥 다 나눠줬잖아요. 애기 엄마들하고 할머니들한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야? 농민들이 지주가 애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알려지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주로 부녀자들이 무리를 지어 인근 곳곳에서 도움을 청하러 찾아오기 시작했다. 근데 네흘류도프는 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될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가난하게 분명한 사람한테 돈을 안 줄 수도 없고 간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을 떠나려고 하죠. 근데 파노보에서 이 마을에서 마지막 날 집 정리를 하면서 고모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소고장 제일 아래 칸에서 사진을 발견해요. 그 사진에 고모 두 분하고 대학생인 네흘류도프하고 순수하고 싱그럽고 아름답고 생명의 기쁨에 넘치던 카츄샤 네 사람이 찍은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흘류도프는 고모와 주고받았던 고모님들의 편지와 이 사진 제일 아래 칸에 있던 요것만 딱 챙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0분의 1 가격으로 관리인을 통해서 처분을 합니다. 쿠즈민스코의 마을에서 재산을 잃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던 감정, 옛 집, 농기구, 옛 땅, 이거를 그냥 다 내가 놓아버리는 게 맞을까? 고민했잖아요. 처음에는. 네흘류도프는 자신이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 놀라웠다. 지금 그는 여행자가 새로운 땅을 발견했을 때 느낄 법한 어떤 새로움의 감각과 그칠 새 없이 샘솟는 해방의 기쁨을 느꼈다. 자, 여기서 토지세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또 더 재밌었던 거는 부활하고 토지세 얘기는 사실 많이 하거든요. 토지정의 실천연대인가? 뭐가 있어요, 그분들. 아직도 활동합니다. 우리나라 헨리 조지 그 협회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이 토지 문제는 아직도 해결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관심이 있었던 건 지금 읽으면서 재밌었던 부분은요. 네흘류도프가 내가 왜 존재하지? 저 사람은 왜 존재하지?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지? 할 때는 너무나 답답한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무슨 피해가 올까, 무슨 이익이 올까를 계산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순수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그 마음의 소리대로 가니까 거기선 평안과 기쁨을 얻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대목이 저는 알프레드 아들러 한참 인기 있었죠. 그 수용소에서 유태인 2차 대전 때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그 인간이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을 때 이 삶의 기쁨?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용소 생활에서도 그 의미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쉽게 삶을 포기한다면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의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부여하고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고 믿고 행하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좀 비슷했어요. 저는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여기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움직이는 이 움직이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할 때 삶의 기쁨이 왔다 할 때 톨스토이가 말하는 이 대목들이 저는 아들러하고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마지막에 여행자가 새로운 땅을 발견했을 때 느낄 법한 어떤 새로움의 감각, 그칠 새 없이 샘솟는 해방의 기쁨, 이게 이제 낯설게 하기와 또 한 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거죠. 그 낯설게 하기가 말하자면 우리 일상에서도 어쩌면 이번에 조금 있다가 있을 총선도 그렇고 우리가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그런 무슨 일을 하건 동네에서 물건을 사러 가거나 늘 익숙한 일상 안에 있으면은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 태어난 것처럼 이 일을 처음 겪는 것처럼 하면 분명히 이상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왜 이러고 살지 우리가? 이거는 나쁜 일인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 속해 있지? 그러니까 그룹 안에 속해 있으면 톨스토이가 일부에서도 늘 얘기를 했지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사람들이 합리화하게 되면은 그 안에 젖어들면 나쁜 일을 하고도 나쁜 일인지 모르고 남을 해치는 일을 하고도 남을 위한 일이었다고 합리화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여행자처럼 할 때 여행자의 감각으로 살아가라는 말도 참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도 늘 이렇게 순례나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톨스토이가 네흘류도프의 삶에서 마치 성경에서 그 유목민족이니까 그렇게 늘 돌아다녔던 것도 있는데 구약에서 그런 것처럼 네흘류도프에게 익숙한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여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낯설게 하기에 대해서 야 이건 톨스토이가 예술 기법으로 도덕의 기준으로 어떤 삶의 철학으로 예술은 왜 존재하는가 할 때 그 존재 이유로 정말 많은 곳에서
새롭게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롭게 봐야 한다. 낯설게 하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부활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다시 깨어났을 때 그때 본 세상은 이전과 다르겠죠. 네, 크리스토스 바스크리에스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참, 제가 이거 너무 안 했는데 여기서부터 할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